2019년 6월 26일 수요일 캐롤라이나 열린방송 제127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프릴의 태박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랄리의 김영훈입니다. 네, 아이고 오랜만이죠? 네. 자, 여름방학도 시작되었고 이제 산으로 바다로 캠핑 떠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여름철 공공의 적, 극강의 가려움을 남기며 지구상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해친다는 여름의 불청객이 바로 모기인데요. 요즘 저도 모기에 물려 고생을 하고 있는데 혹시 모기에 물리지 않거나 물렸을 때 효과적인 방법 알고 계신 거 있나요? 김 사장님?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생맥주를 모기가 싫어한다. 뭐 무슨 뭐 생맥주를 마늘을 싫어해요? 싫어한다. 왜냐면 마늘이 드라큘라가 마늘을 싫어하기 때문에 모기도 드라큘라니까 싫어할 수 있다. 어머,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잡소리 그만두고 가장 중요한 건 계피 있죠. 계피요, 계피의 네. 향은 그 과학자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계피 안에 있는 성분이 그 모기가 굉장히 싫어해서 모기가 힘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피는 분명히 확실해요. 근데 물론 이 공간에 따라 다르겠죠. 뭐 방에다가 계피 한 조각 넣으면 효과가 날지 아니면 뭐 계피 가루를 뭐 몸에 발라야 효과가 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계피 향에는 모기는 아주 맥을 못 치더라고요. 싫어요. 이것만큼 분명해요. 그렇군요. 네, 이제 김영훈 교수님은요? 저는 여기 왜 칙칙 있잖아요. 미국에서 뭐 한국도 요즘 많이 쓰시던데 미국은 그거를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뭐 그거 뿌리고 이렇게 다니면은 그나마 어느 정도 예방이 되는데 저는 뭐 경험상 한국에서 워낙 모기가 더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미국에서 이 근처에서 뭐 랄리나 캐리 뭐 모리스빌 이쪽에서의 모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양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좀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하루 한두 방 물린 거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저는 우연히 TV 방송을 통해 알게 된 방법인데요. 특히 발바닥이나 손가락 사이 등에 물렸을 때 가렵기도 하지만 그 통증과 귀찮음과 성가심이 극에 달합니다. 이럴 때 특히 효과적인 방법인데 아주 간단해요. 티스푼을 50도 정도의 물에 담궜다가 달궈진 티스푼을 모기 물린 부위에 30초간 지그시 눌러주고 다시 달구고를 반복합니다. 물컵의 물이 식을 때까지. 효과는 어떨까요? 직접 해봤는데 엄청 부었던 부위가 티도 안 나게 가라앉았고요. 가려움증은 하루 만에 싹 사라졌습니다. 아주 효과적이었거든요. 근데 실행하실 때 너무 물이 뜨거워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정말 과연 정말 그럴까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과학적인 방법이래요. 왜냐하면 모기의 침 독성분인 포름산이 40도 이상의 뜨거운 온도에서 변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모기 물린 부분이 사실은 지금 그 노출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세균에 노출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감염 이게 제일 가장 기본적으로 감염이 맞아요.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요. 위생 깨끗하게 하고 하는 것. 네. 자, 약간 그 죄책감이 있는 게 저희가 집에 이 여름에 비가 안 올 때 물이 부족할까봐 물을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모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이 모기가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사죄를 드립니다. 모기 물 다 없애버렸어요, 전부 다. 거기다 알라잖아요. 네, 무지하게 빨리 번성을 해요. 이 물이 있으면. 거기 미꾸라지를 키우셔야죠. 그 물에. 그러지 않아도 나중에는 올챙이가 거기까지 오더라고요. 그거 먹고 자라기 위해서. 올챙이가 생기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제가 시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은 증문, 얄미운 모기. 저자는 김 사장님이 매우 존경하는 한국의 위인인 다산 정약용입니다. 일부분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맹호가 울밑에서 으르렁대도 코골며 잘 수 있지만 모기 소리 귓가에 들려오면 간담이 서늘하단다. 제 뺨을 제가 쳐도 허치기 일수. 넓적다리 급히 만져도 입이 가고 없어. 여름밤이 지루하기 1년과 맞먹는다네. 몸통도 그리 작고 종자도 천한 네가 어찌해서 사람만 보면 침을 그리 흘리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한번 이런 내용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아주 해학적으로 모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네요. 맞아요. 이게 조선 후기의 그 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기를 빗대서 그 시대를 이렇게 비판한 내용이래요. 호랑이와 뱀 같은 거대 권력의 횡포에는 화를 내지 못하지만 모기같이 말단 관리 횡포에는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소시민적인 모습을 자책하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네, 아, 진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꿈보다 해몽이 네. 좋은 건가요? 실제로 그래요. 네. 네, 저는 또 한 가지 감명 깊은 게 저도 전혀 몰랐다가 지금 처음 알았는데 이 조선 후기 양반님들이 이런 미물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풍자라고 하더라도 미물에 네. 대해서 해요. 근데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 역시 실용주의 철학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이런 미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감명스럽네요. 제가 확실히 정약용 이 선생님을 제가 존경하긴 하나 보죠. 이렇게. 그러니까 김 사장님이 또 특히 존경하는 분이잖아요. 네, 감동적이죠? 자, 그럼 오늘 전해드릴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준비제도 간 금리 인하 논쟁 이어져 트럼프 대통령 신임 백악관 대변인으로 멜라니아 여사의 대변인 그리샴 선임. 항공산업을 부끄럽게 한 스웨덴의 플리그스캄 운동. 69주년을 맞이한 6.25 전쟁. 최고의 가수 인도주의자 마이클 잭슨 사망 10주기를 맞아 곳곳에서 추모 물결. 독립기념 휴일 앞두고 사우스캐롤라이나 개수세 인상. 노스캐롤라이나 주 상원 새 법안. 풍력에너지 설비 허용. 자, 첫 소식 김영훈 교수님 전해드리기 전에, 자, 김영훈 교수님 한국에서 계시다가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한국에서 어떻게 시간 보내셨나요? 네, 이번에 한국에 간 게 뭐 리서치 관련해서 가게 됐는데, 뭐 연구 때문에요? 네, 네. 데이터도 모으고, 그리고 뭐 같은 분야 쪽으로 이렇게 전공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또 좋은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뭐 특강도 한번 하고 아주 알차게 보내고 왔습니다. 네. 아유, 그러셨군요. 네, 또 바로 오시니까 어때요? 시차 적응 다 하셨어요? 예, 시차 적응은 뭐 다 됐는데, 뭐 또 오자마자 또 이렇게 감기 몸살이 걸려서 지금 뭐 해롱해롱 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그러시구나. 네. 자, 그럼 첫 소식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정책을 비판했다는데 왜 그런가요? 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연방준비제도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해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비판하는 게 뭐 거의 일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6월 18일에서 19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 경제에 있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서 금리가 결정됩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총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략 6주마다 한 번씩 정례 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8번 회의를 가지면서 자, 미국 금리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릴 것인가, 이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모임에서 금리를 동결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속된 말로 열받은 거죠. 왜 네. 열을 받았냐면, 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기준금리도 내리고, 통화정책도 완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미국의 연준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보시면은, 경제가, 침체기에 있으면은,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이렇게 금리 정책을 펼치는 게 일반적인 동향이고, 그리고 경기가 과열되고 아주 좋은 상황이면은 금리를 올림으로써 그 과열된 거를 식혀주려는 게 그 금리 정책의 ABC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부터 연준이 금리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딴 나라들은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자기 나라 경제를 이렇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연준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네. 이에 대한 연준의 대응은 어떤가요? 자, 연방준비제도 지금 의장이 누구냐면은 제롬 파월이라는 분입니다. 네.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추천을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임명된 사람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가 이 사람을 준비제도 의장으로 시켰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자, 연준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변화들에 너무 과도하게 대응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불확실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기 흐름, 밖에서 오토바이가 있어요. 자, 미국의 경기 흐름에 따라서 0.2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가 가능은 하겠지만은 시장 일각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0.5%포인트 대폭 인하는 어렵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한 자리에 있었던 모든 분들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제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화자찬한 게 뭡니까? 미국 경제가 너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항상 자화자찬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다우 지수가 아주 지금 6월달 같은 경우 미국 역사상 지금 가장 좋은 6월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국내 성장률도 아주 높고, 그리고 실업률도 아주 낮은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하기에도 미국 경제가 좋은데 왜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는 왜 그러면은 경제가 좋은 상황인데 왜 자꾸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는가, 거기에서 오는 모순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지만은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걸로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은 연준 파월 의장이라든가 대다수의 주류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가 이미 좋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내려버리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거품이 낄 수 있다, 경제에. 그렇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을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그리고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연준 간에 지금 그 알력 다툼, 긴장 관계가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 선진국들을 살펴보면은 제도적으로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준이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네. 대통령이 새로운 의장을 추천을 해서 새로운 의장이 최종적으로 임명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게 연준 의장이 대통령의 정치적 입김하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보면은 제도적으로 중앙은행은 정치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제도적 장치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까지 해온 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살펴보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을 너무도 극명하게 해치는 일을 너무도 많이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그 전문가들이 걱정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제까지 중앙은행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을 해왔고 그렇게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임기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금리를 인하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금 경제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참 뭐라고 그럴까요? 뭐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뭐 이렇게 상당히 당혹해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아직까지는 최종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경험적인 데이터들을 보면은 정치적인 영향력은 중앙은행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유도해낸다고 하더라도 그게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좋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아주 주의에 많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인상을 하고 하는 게 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발표하는 날 직전과 직후 특히 이렇게 좀 민감할 때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예상대로 가요. 별일이 없으면 모든 게 그냥 유지되는데 약간 그 경기가 뭐 나빠진다든가 좋아진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인하하고 인상하고 0.25% 하는 거에 따라서 뭐 그 하루 만에 뭐 주가라든가 이런 투자 상품에 대해 가격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크게 투자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그것 때문에 그야말로 몇만 불,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몇 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그동안 그 금리가 너무 계속 낮았는데 이거를 또 낮추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변동을 주지 않는 게 좋죠. 연준에서. 왜냐면 이게 뭐 그전처럼 경기 부양시키겠다고 5%, 4%, 3%, 2%, 1% 내리다가 그 전에 마이너스까지 내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마이너스까지.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더 이상 취할 조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은 그 경기 논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그 금리 인하라든가 통화량을 결정해야 된다고 하시는 김영훈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신임 백악관 대변인으로 누가 임명되었죠? 네, 지금 세 번째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가 2년 반 정도 되었죠. 대충 살펴보면. 네,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대통령 백악관 대변인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 멜라니아 여사의 대변인인 스테파니 그리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대변인을 백악관 대변인으로 이렇게 새롭게 임명을 한 거죠. 자, 스테파니 그리샴 신임 대변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 이 그리샴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친 트럼프
인물이죠.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은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안의 혀 같은 어떤 그런 인물이 대변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의 이력을 살펴보면은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2017년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백악관 부대변인으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3월 달에 이스트 윙으로 옮기면서 멜라니아 여사의 최측근으로 이렇게 자기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백악관이 이스트 윙하고 웨스트 윙이 있는데 이스트 윙 같은 경우에는 그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의 어떤 그 직무 공간, 그리고 웨스트 윙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의 직무 공간인데, 그러니까 이스트 윙으로 옮겼다는 거는 영부인의 최측근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멜라니아 여사의 수족과 같은 사람이 지금 백악관 대통령으로 백악관 대변인으로 임명됐다는 것은 그만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막강 파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지금 백악관이 보면은 안에 참 파워 그 권력 쟁탈전이 상당히 흥미롭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부인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 부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멜라니아 여사 소생이 아니란 말이죠. 이방카 같은 경우. 네. 그런데 이방카가 또 백악관 내에서 상당한 또 파워, 그렇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임명을 통해서 멜라니아 여사가 또 새롭게 확 부각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백악관 내부 권력 핵심부 내에 역학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 대변인 네. 세라 어떻게 샌더스, 됐죠? 네, 세라 샌더스 대변인인데 이분이 또 여성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번 세 번째 대변인도 여성을 발탁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내에 우먼 파워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이해할 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워낙 이제 반여성주의적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맞아요. 얼마나 우먼 파워를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그리샴을 임명을 했겠습니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리샴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읽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속의 혀처럼 이렇게 모난 거 없이 이렇게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임명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저는. 네. 그리고 그리샴은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 참여를 합니다. 일본에서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방미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또 방한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 맞아요, 네. 방한 일정을 이제 공식적으로 그리샴 백악관 신임 백악관 대변인이 수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전임 샌더스 대변인은 어떻게 되나요? 샌더스 대변인이 참 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 언론들하고도 기자들하고도 아주 잦은 마찰을 일으켰고 그리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백악관에서 이어져오던 정례 브리핑을 하지 않고 뭐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라든가 어떤 대언론 태도가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대변인이었는데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샌더스 대변인이 아칸소 주지사를
출마할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박한소 주지사에 출마할지 안 할지 그것도 한번 내년 선거에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김 사장님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세라 허커비가 백악관 대변을 하면서 대통령과 백악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좋은데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거짓말.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한 명이 동의하면 거의 다 동의했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싫어요. 뭐 강한 것보다도 거짓말을 했다는 게 제일 싫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 방문 중인 세바스찬이 지금 들어오셨거든요. 세바스찬 안녕하세요.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바스찬입니다. 네네. 지금 한국인가 봐요. 어머나, 한국 길거리네요. 예, 지금 제가, 오늘은 약간 좀 특파원 모드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영상을 보내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여기 어디예요? 너무 고국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미국에서는 스트릿몰 이런 데 가면 이제 상가들이 한 너댓 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네, 여기는 건물 하나만 가면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건물 하나에, 그쵸? 가게도 그래서 가득 차 있죠? 그래가지고 뭐 어디 멀리 갈 필요가 없고, 이제 건물 한두 개만 딱 뭐 지나가면 거의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맞아.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여기는 어딘가요? 간지가 10년인데 이 건물의 모양이나 길거리 모양이 뭐 거의 미국이랑 똑같네요. 많이 달라졌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한국 같지가 않아요. 간판 많은 거는 이제 알겠는데 많이 달라졌네요. 예, 사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더 좋습니다. 겉에서 보는 것보다 이 안에가 더 예쁘고 아기자기한 것도 많고요. 커피숍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고국에 계신 우리 고국애들도 표정들이 굉장히 밝으신 편이에요.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불쌍이겠다 그런 하고 왔었는데 뭐 다들 밝으신 편이고 굉장히 정직하세요. 그래요? 제가 5만 원을 흘리고 이렇게 갔는데 뒤에서 주워 주시고 어머나. 미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기서 벌어져가지고 너무 그런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5만 원권 한 번, 만 원권 한 번 이렇게 떨어뜨렸거든요. 왜 돈을 그렇게 줄줄 떨어뜨려요? 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흘리는 걸 봤대요? 흘리는 걸 봤다면서 챙겨줘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챙겨줌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훈훈하네요. 네.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서울인가요? 아무튼 김 교수님이 지금 여기는 이제 일산의 인제광장이라는 그런 자그마한 그런 광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일요일이나 주말이 되면 이제 버스킹도 많이 하고요. 네. 공연도 자잘한 공연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군요. 너무 김 교수님 가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좀 여기가 그립지 않을까 고국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다시 오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뭐 여기서 일을 해야 먹고 살죠. 뭐. 네. 가끔씩 한번 우리 동포분들한테 우리나라의 이런 아름다운 우린 고국의 영상을 좀 보내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지나가는 행인. 그러면 계속 다니면서 이제 이런 영상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아멘, 아멘. 네. 혹시 플리그 스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비행기 여행의 부끄러움이라는 뜻의 비행기 여행을 반대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운동인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 얘기했죠? 근데 이번에는 비행기를 반대하는 환경 운동인 거예요.
예. 요즘 스웨덴에서 익숙한 단어거든요. 살펴보면은요, 유럽 환경청 EEA에서 보면, 승객 한 명이 기차 여행 1km당 14g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반면에 비행기 여행은요, 1km당 285g이 나온다고 하네요. 굉장히 차이가 크죠? 네. 이거는 기차에서는 150명의 승객이, 비행기에서는 88명이 타고 있다는 전제로 나온 계산이래요. 전문가는 한 사람이 기차로 이동할 때마다 킬로미터당 CO2를 14g, 비행기로는 285g 배출한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듯이 항공기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스웨덴 항공 탑승객 수는 작년에 비해 10% 가까이 감소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플리그스캄 운동은 스웨덴 사람들에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안적인 운송 수단을 이용하자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플리그스캄 네네. 그 대안이 뭔가요? 네, 그 대안이 뭔가 이렇게 보면은 바로 기차예요, 기차. 시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가자. 그 대신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뜻으로 환경운동을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플리그스캄 운동에 동참하는 유명 인사들 누가 있을까요? 많이들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열정적인 인사는 비행기를 거부하고 기차를 타고 대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동계올림픽 바이애슬론 금메달리스트인 베른 페리라고 합니다. 그는 플리그스캄 개척자라고도 불리네요. 그리고 스웨덴의 정상급 오페라 가수 중 하나인 말레나 에른만, 이분도 이 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대요. 에른만은 업무에 영향을 주더라도 더 이상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라고 대중 앞에 선언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 밖에 여러 다른 유명 인사들도 플리그스캄에 가세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에른만의 딸이자 10대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 때문에 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고 하네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플리그스캄에 참여하는지 그 수는 알 수 없지만 다만 비행기 여행에 대한 대안을 소개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탁세 메르테, 무슨 뜻이냐면 스웨덴 기차를 이용한 휴가라는 뜻의 페이지인데요. 그 팔로워가 9만 명에 달하고 있고요. 비행기를 이용하는 유명 인사들을 언급해 부끄럽게 만드는 인스타그램 페이지 역시 6만여 팔로워를 지니고 있는 등 스웨덴에서 항공 여행은 윤리적인 딜레마가 됐다고 하네요. 이제는 비행기를 탄다 그러면 스웨덴에서는 이제 부끄러운 일이 이렇게 되는 그런 것 같은 거죠. 네. 그 국제 여행 같은 경우는 항공기를 타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대안이 없으니까. 근데 각 나라의 국내 여행은 설사 엄청나게 큰 미국이라 할지라도 자동차 여행이나 기차 여행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은 조금 더 걸려도.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기차 여행객 숫자가 2017년에 비해 150만 명 정도 늘었고, 기후 역시 작년 스톡홀름 7월은 기상 관측 역사상 1756년 이후에 가장 더웠던 달이었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혹서기에 산불이 발생해 북극권까지 번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확실히 그 온난화와 기후 이상이 있는 거죠. 그럼요. 이 샬롯 더글라스 인터내셔널 공항 가봐도 RDU 가봐도, 네. 더람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가봐도 1, 2분 만에 한 대씩 계속 뛰다니는 비행기가. 수시로, 그쵸? 엄청난 비행기들이 하늘에 다 떠 있으면서 거기서 제트기 태우면서 날아다니고 있는데 거의 하늘을 뒤덮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많은 항공기들이 하늘에서 뿜는 그 매연들, 그것도 매일 지금 몇십 년간 매 순간, 네. 사실 이해 갑니다. 이 운동에 대해서. 네. 자, 2019년 6월 25일은 올해로 69주년을 맞는 한민족인 남한과 북한이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룬 가장 비극적인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반만년에 달하는 역사 가운데 가장 처참한 전쟁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었죠.
6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으로 갈라져 버린 한반도와 전쟁의 상처들은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하나 된 대한민국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망 10주기 추모식이 그의 아동 성추행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열렸습니다. 팬들은 그가 묻힌 추모공원에 모여 함께 그의 명곡을 부르며 오명에 휩싸인 팝스타를 추모했습니다. 우리 다들 아시죠? 마이클 잭슨? 네, 벌써 10년이 됐군요. 네, 어떻게 김영훈 교수님 생각나는 노래 있어요? 마이클 잭슨의 불후의 명곡은 빌리진이죠. 그렇죠. 빌리진. 맞아요. 한두 곡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마이클 잭슨이 그때 또 한국에 와서 빌리진 노래 부르면서 춤춘 건 그거는 뭐 그냥 그야말로 굉장했죠. 충격이었죠. 충격. 이런 맞아요. 저게 뭔가 하는 뭐 그런.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마이클 잭슨이 또 좋은 게 노래도 좋고 춤도 좋고 그 인도주의적인 그 박애 정신 그리고 인종 간의 갈등을 뛰어넘는 사랑 이런 것들을 노래한 게 정말 가슴에 와닿았고 그런 것들이 참 깊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마이클 잭슨이 50세의 일기로 사망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25일 그의 팬 수백 명이 아침 일찍부터 꽃다발과 잭슨의 사진을 들고 그가 묻혀있는 캘리포니아주 포레스트 론 추모공원에 모였어요. 이들 중에는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수천 마일을 달려온 팬들도 있다고 합니다. 추모식을 찾은 잭슨의 팬 커트 윌리엄스는 어느 우울한 날 마이클 잭슨을 들으면 무엇이든 조금 나아진다며 그는 최고의 가수이자 댄서였고 인도주의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1958년 태어나 1963년 형제들과 함께 잭슨5로 가수 활동을 시작한 마이클 잭슨은 이후 세계적으로 약 10억 장의 음반을 판매하며 1980년과 90년대 최고의 팝 음악가에 등극을 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주치의인 콘레드 머리 박사로부터 치사량의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사망을 했죠.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 소식이 네. 그리고 중요한 공연도 앞두고 열심히 연습 중이었는데 갑자기 맞아요. 그런 소식이 전해졌죠. 네, 뭐 마이클 잭슨이 뭐 안타깝게 죽고 뭐 의문도 많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사실 죽은 게 아니라 나는 나중에 뭐 마이클 잭슨을 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랬어요. 그리워야 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보다도 지금 BTS처럼 많은 사람들을 노래, 춤, 이 문화로 전 세계 사람들을 같이 소통하게 했다. 그냥 거기에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자, 지역 및 산업 소식 김 사장님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샌들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 샌들 노스캐롤라이나 김 사장입니다를 계속 하다가도 이 샌드힐이라는 말이 또 그 빼고 꼭 하더라고요. 연로하시다 보니까 이 단어가 생각이 깜빡 안 나요. 큰일입니다. 큰일. 자, 괜찮나요? 이 지역 뉴스 잘 전해야 할 텐데. 자, 아주 사진을 보면서 지역 뉴스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독립기념일입니다. 네. 뭐 많이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휴일 아닙니까? 휴일. 그렇죠. 네, 하루 쉴 수 있고 또 뭐 김영훈 교수님이 방학이니까 별로 큰 의미는 없겠네요. 방학 때 뭐 하루 쉬어봐야 돼. 자,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서 이 7월 4일을 바로 앞둔 7월 1일 월요일 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자랑인 저렴한 가스비 에서 갤런당 2전씩 세금을 올립니다. 어머, 정말요? 네. 이게 2017년 통과된 법에 따라서 2017년부터 해마다 갤런당 2전씩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2022년까지 6년 동안 이전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2017년에 올렸고 18년에 올렸고 2019년에는 이제 내일 모레 7월 1일 날 다시 한번 올립니다. 지난 2년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정부에서 갤런당 2전씩 이 가스 세금을 올리는 것 때문에 벌어들인 주정부의 세 수입이 얼마냐면 네. 1억 9,800만 불이에요. 어휴, 굉장하네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거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쓰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막 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거둔 돈 어디 쓰냐. 주정부에서는 뭐 우리가 뭐 그거 땡겨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후화된 도로, 이제 막 너무 낡아서 위험한 다리 이런 거 보수공사하고 또 새로 도로 놓고 하는데 이 돈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대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가 그동안 가스비가 많이 낮았는데 하여튼 이제는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노스캐롤라이나랑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요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그 뭐 어떤 정치인이 가스비 올리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비영리 단체인 Fix Our Road 라는 비영리 연합단체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그 전에 이 도로가 낙후되고 사람 운전하는 데 불편하고 그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니까 가스비를 올려서 그 돈으로 도로 복구 사업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렇게 어떤 1억 9,800만 불이라는 주 세수입이 올릴 정도로의 큰 영향력이 있는 이런 일들을 누가 하냐면 바로 이렇게 역시 비영리 단체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죠. 오, 의외네요. 네, 공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꽤 많아요. 그래서 바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 이런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들이 이 많은 영향력을 미쳐요. 결국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해나간다는 그런 뜻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사우스캐롤라이나 이 새로 생긴 새 수입으로 도로도 정비될 수 있고 위험성도 없어지고, 또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어떤 기업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이제 지역 경제도 좋아지겠죠. 네. 하여튼 이 새 수입으로 생긴 이 도로 복구 사업 자체만으로도 향후 5년간 아스팔트 업종에 새로운 일자리가 350개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포장 작업에만도 1,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우리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계신 우리 한인 동포분들한테 하나의 도움 말씀 드리면, 이 세금 올라간 가스비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아, 정말요? 좋네요, 큰 그거는. 돈은 아닐 겁니다. 큰 돈은 아닐 텐데, 그래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동포분들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내에서 가스를 넣을 때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가스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오일 체인지 하지 않습니까? 윤활유 교환. 네. 그리고 타이어를 사거나 타이어 교환하는 걸 포함해서 뭐 정비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엔진이 잘못돼서 뭐 바꾼다든가 타임벨트를 뭐 고쳤다든가, 이런 정비할 때 들어간 돈도 이 영수증을 인보이스를 꼭 챙기세요.
그래가지고 연말 정산할 때 모터 퓨얼 인컴 텍스 크레딧이라는 사우스캐롤라이나 폼 I385에 이걸 기입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보내면 이 만큼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냥 아유, 그건 좋네요. 예, 리임버스 돼요. 이게 꼭 이 사실을 우리 동포분들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계신 분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노스캐롤라이나 소식입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학교 다니면서 이제 3학년 때 산업연수를 가거든요. 산업연수. 제가 울산에 한국광업재련이라는 데 갔었어요. 그 동 같은 거 재련하고 하는 공장이죠. 네, 거기 가서 선배들한테 밥도 얻어먹고 저녁에 가서 그 울산에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그때 이 나이트클럽에 계속 울리는 노래가 김범룡의 바람이었어요. 어머. 맞아요, 맞아요. 옛날 노래다. 진짜 옛날 노래다. 세 가지 바람. 노스캐롤라이나 어떤 바람이 있냐면 산바람이 있죠. 네. 들바람이 있고 또 바닷바람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이 바로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재생 산업이 바로 뭡니까? 윈드. 풍력? 예, 윈드 에너지입니다.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인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지금 보시는 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최초로 세워진 엘리자베스 시티가 있어요. 엘리자베스 시티. 이게 바로 윈드 터빈입니다. 뭐 바람개비 3개 달린 이런 뭐 꼬챙이들이 잔뜩 늘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근데 이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땅에서 이렇게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그쵸. 막대기 세워가지고 뭐 바람개비 3개 달아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길이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되나요? 거의 140m 이상 가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높이가. 네.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람이 요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다리만 쫙 있어요. 사다리. 그 위에 물론 여기에는 이제 전기 발전기 같은 게 있죠. 이 풍력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뭐 터바인 같은 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전기가 이제 땅으로 해가지고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노스캐롤라이나는 최초로 이 엘리자베스 시티에서 이 윈드팜이 생겼어요. 이게 2016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아직 더 생기진 않아요. 솔라 에너지는 노스캐롤라이나가 그 생산 능력으로는 전국 1위인 거 아시죠? 이거 지난번에 방송해드렸어요. 솔라 에너지 생산 능력은 노스캐롤라이나가 미국 50개 중에서 1위예요. 1위. 근데 윈드 파워는 지금 하나밖에 없고 팜이 아직은 그 대신 이제 앞으로 생산 능력 가능성은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엘리자베스 시티는 어디에 있냐면 안 가보셨죠? 아무도 엘리자베스 시티? 안 가봤습니다. 저는 가봤죠 옛날에. 왜냐면 제가 하얀 그 힙합용 티셔츠 도매하러 다닐 때. 어머, 그런 적도 있어요? 그때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부터 뭐 노스캐롤라이나까지 다 그때 엘리자베스 시티 다 갔다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나요. 예. 재밌죠? 저같이 이 자영업자랑 얘기하니까. 네, 재밌어요. 네.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어때요? 네, 바닷바람이 딱 몰리는 이곳에 있는 거죠. 진짜, 네. 또 하나 이 풍력 에너지를 최초로 한 곳이 어디냐면 에팔라치안 산맥에 있는 분 있죠. 네. 여기에서는 나사가 시험용으로 하나 세운 게 있습니다. 네, 1974년에 세웠어요, 이게. 옛날에 세웠네요. 바로 그거는 산바람을 이용한 거죠. 근데 그건 상용화가 된 건 아니고 비로소 2016년에 요 엘리자베스 시티에 세워진 이 윈터빈 140개 요게 한 6만 가구에 필요로 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양을 생산합니다. 이게
바로 바닷바람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바닷바람과 산바람을 이용하면 노스캐롤라이나에도 이 풍력 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걸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노스캐롤라이나는 군부대가 많이 있죠. 언뜻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잭슨빌 노스캐롤라이나 쪽에는 미국 해병대가 있어요. 마린컵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페이필에는 뭐가 있습니까? 에어본 공수여단 있지 않습니까? 공수여단. 엄청나게 큰 거죠. 미국 내에서 제일 큰. 이런 군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군부대가 훈련을 하거나 작전을 할 때 이 풍차, 쉽게 얘기해서 풍차들이 많이 있으면 그 군부대 작전 수행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은 이 노스캐롤라이나 거의 전역에 풍차 설립이 금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최근에 아주 엊그저께 뉴스입니다. 이 상원 법안에 따라서 이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됐어요. 다만 이 풍력 에너지 설비를 지을 업체나 단체는 군부대에 연락을 하게끔만 했어요. 아, 우리가 이런 거 지으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혹시 너희 작전하는데 무슨 방해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만 자문만 의뢰하게 돼 있지 아예 건축하는 걸 금지하라. 이런 법안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가 지금 크게 떴어요. 그래서 앞으로 노스캐롤라이나의 이 풍력 에너지 산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 뉴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알차고 중요한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